스스로 황제에 오른 어리석은 원술은 조조의 연합군에게 대패하여 회수를 건너 도망칩니다. 조조는 일단 추적을 멈추고 군마와 식량을 조달 후 다시 원수를 치기 위해 군사를 거두어 허도로 돌아갑니다. 조조는 허도로 돌아와 천자에게 상소하여 여포에게 벼슬을 내립니다. 여포를 좌장군에 임명한다. 그리고는 유비를 소패성에 다시 받아주도록 은근히 회유합니다. 유비를 여포 장군이 포용하시오. 유비는 인의가 있는 사람이니 소패성을 지키도록 받아주시오. 여포는 기껏해야 서주목 정도의 벼슬이 내릴 줄 알았는데 좌장군이란 벼슬이 내려지자 기뻐서 어쩔 줄 모르죠. 그 기쁨의 표현으로 유비를 부릅니다. 유비아오, 이번에 내가 좌장군의 벼슬을 받았네. 이젠 자네의 과거를 잊을 테니 다시 소패성으로 들어오게. 소패성에 있다가 내가 위기에 처하면 자네와 내가 협공으로 적을 물리치세. 예, 여포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이 어려울 땐 제가 소패성에서 뛰어나와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을 훔쳤다는 이유로 소패성에서 쫓겨났던 유비 일행이 다시 재입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패성으로 들어가면서도 장비의 입은 한 발이나 튀어나와 있습니다. 저 애비 셋인 호로 자식이 왜 우리 큰형님을 아웃 취급하는 거야? 때가 되면 내가 장팔삽으로 요조를 내주겠다. 그러나 조조가 유비를 소패성으로 보낸 이유는 후일 유비와 손을 잡고 야포를 치기 위한 포석입니다. 허도로 돌아온 조조는 군사를 정비한 후 수하 장수들을 불러 모아 지시합니다. 이번엔 여포의 서주성을 친다. 여포는 동탁을 도왔던 역적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지금 미리 서주성을 점령하지 못하면 우리가 원술이나 육혀 또는 원소를 칠 때마다 여포는 우리 등 뒤를 위협할 것이다. 그래서 여포를 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유비를 소패성으로 다시 들여보내는 데 성공했다. 유비에게 밀서를 보냈으니 유비는 우리와 손잡고 여포를 칠 것이다. 각 장수들은 전쟁 준비를 하라. 열흘 후에 출전한다. 조조가 함께 연합하여 여포를 치자는 제안을 받은 유비는 떨떠름합니다. 상당 기간 뒤틀렸던 사이가 겨우 회복되었는데 다시 적으로 돌려 전쟁을 해야 하다니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구나. 조조와 함께 여포를 친다는 말을 듣고 장비가 제일 기뻐합니다. 형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여포 그놈만 생각하면 잠이 오질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아주 끝장을 냅시다. 여포, 넌 이제 죽었어. 여포는 조조와 유비가 동맹을 맺고 자기를 토벌할 계획을 세운 줄도 모르고 매일 술과 여색에 빠져 있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무희들은 춤을 춰라. 밤낮으로 주색에 빠져있는 여포를 곁에서 지켜보던 진궁이 개탄하죠. 저런 인간을 주군으로 모시고 있어야 하나? 그렇다고 훌훌 털고 떠날 수도 없고 마음이 울적하구나. 며칠 후 전쟁 준비를 끝낸 조조가 하우돈을 선봉으로 군사를 몰고 내려옵니다. 술과 여자에 절어 있던 여포는 그제서야 사태가 심각함을 알고 전투태세에 돌입합니다. 여포는 수하장수 고순에게 명합니다. 고수는 군사를 몰고 나가 조조의 선봉을 막으라. 예, 장군님. 제가 적의 선봉을 막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선발대로 치고 내려오는 조조의 선봉장 하우돈과 여포의 선봉장 고순이 마주쳤습니다. 고순, 왜 너 같은 3류급 장수가 나왔느냐? 여포를 데려와라. 우리 좌장군 여포님께선 너 같은 조물애기를 상대할 시간이 없으시다. 나랑 한판 붙자. 맹장으로 이름난 하우돈이 고순 따위를 껌낼 리 없죠. 하우돈이 창으로 내지르자 최오합을 넘기지 못하고 고순이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멧돼지 같은 놈이다. 일단 피하고 보자. 고순이 도주하자 하우돈이 고순을 놓칠세라 진을 감싸고 돌며 추격합니다. 이때 멀리 서 있던 조성이 그 광경을 보고 활에다 살을 매깁니다. 저 멧돼지 같은 놈에게 내 화살 맛을 보여주겠다. 조성이 실눈을 뜨고 잔뜩 겨누었다 활을 날립니다. 날린 화살은 정통으로 하우돈의 왼쪽 눈에 적중했죠. 아! 하우돈이 외마디 고함을 지르며 급히 손으로 화살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눈알이 함께 뽑혀 나옵니다. 이것이 의학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나관중 씨가 너무 세게 구라를 친 건 아닐까요? 아무튼 잔인한 장난입니다. 내 눈, 내 눈. 아! 그러더니 하우돈은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이 눈깔은 아버님의 정기요. 어머님의 피니 버릴 수가 없다. 하더니 눈알을 입에 넣고 그대로 삼켜버립니다. 저럴 수가 있나? 무서운 장수다.
제 누나를 삼키다니. 조성이 당황하는 것도 잠시 눈에서 피를 흘리며 번개처럼 돌진해온 하우돈이 조성의 머리를 창으로 꿰뚫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잃죠. 뒤따라오던 동생 하우연이 급히 형을 구해 본진으로 달아납니다. 고순이 하우돈을 물리치고 승전하자 여포는 창끝을 유비에게 돌립니다. 유비, 그 귀 큰 도적놈부터 때려잡자. 유비 그놈을 믿고 소패성까지 내주었더니 조조와 손을 잡고 내 뒤통수를 치료하다니. 가증스러운 놈. 특히 그 고비는 장비를 이번엔 아주 끝장을 내주겠다. 그놈은 나만 보면 시비를 걸고 싸우려고 대드니 이번에 깔끔하게 염라대왕 앞으로 보내주겠다. 여포가 군사를 몰고 소패성 앞으로 몰려오자 장비가 고리 눈을 부릅뜨고 숨을 씩씩거리며 장팔 사물을 들고 뛰어나갑니다. 후레자식 기다렸다. 오늘은 죽을 때까지 싸워보자. 그런데 이번엔 여포가 1대1 맞짱을 피하고 전군사를 몰아 총공세를 펼칩니다. 장비 뒤에서 받치고 있던 유비관우도 합세하여 여포군에 대항하여 치열하게 싸웠으나 절대적인 족수 부족으로 유비군이 대패하였습니다. 여포는 대군을 몰아 소패성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당황한 유비는 혼자 살겠다고 도망합니다. 아우들아, 일단 사방으로 흩어지자. 관우야, 장비야, 나중에 살아서 만나자. 유비는 소패성에 있는 간부인, 미부인, 두 마누라도 버려둔 채 숲속으로 번개처럼 도주합니다. 도망의 달인이라는 유비의 별명은 이때부터 붙은 겁니다. 한편 숲에서 길을 잃은 유비는 한참을 이리저리 헤매이다 모사 손건을 만납니다. 유비와 손건은 밤중에 길을 잃고 헤매이다 어떤 가난한 사냥꾼이 살고 있는 집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하룻밤을 신세지게 되는데요. 그 사냥꾼 이름이 요한입니다. 유비에게 아무것도 대접해드릴 음식이 없다던 젊은 주인은 잠시 후 고기국을 끓여옵니다. 유비와 손건은 허기진 터라 허겁지겁 먹었겠지요. 그 고기국의 재료가 뭔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젊은 사냥꾼이 들판에서 늑대를 잡았는지, 집에서 기르던 누렁이를 때려 잡았는지, 시궁창에서 쥐새끼를 잡았는지, 담 넘어가는 구랭이를 잡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21세기 현대인의 상식으론 이해가 가지 않는 나쁜 놈입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은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세요. 잘 처먹은 유비는 개트림을 하고 숲을 벗어나 겨우겨우 조조를 다시 만납니다. 조승상 반갑습니다. 어유 현덕 울지 마시오. 천하 영웅이라 자처하는 현덕이 이까지 이래 울어서야 될 일이오. 소패성을 점령한 여포는 다시 서주성으로 돌아갔는데 서주성에 진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규는 조조가 은밀히 심어둔 사람인데 여포를 망하게 하려고 작심하여 미련한 여포를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진규는 여포를 찾아가 얼굴에 한박 웃음을 지으며 진언합니다. 장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곳 서주는 지형적으로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우선 사방이 툭 트여 있어 동서남북 사방으로 적의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합의성은 천연적 요새지요. 성을 빙둘러 연못을 판 해자가 있으니 사방 어느 곳으로도 적들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지형지물만 잘 활용해도 100만 대군을 너끈히 막아낼 수 있는 곳이죠. 합의성으로 곡식과 돈을 옮기시지요. 그 말을 들은 여포가 그래, 내 말이 맞다. 곡식과 돈뿐 아니라 이뿐이들은 모두 합의로 옮기도록 하자. 곡식과 돈 그리고 가솔들까지 모두 합의성으로 옮긴 여포는 여유만만한 표정입니다. 좋다. 사비성의 귀중품을 모두 옮기고 보니 귀가 아주 든든하구나. 만사부려 튼튼이야. 술을 가져와라. 한잔 해야겠다. 살벌한 전시에 술부터 찾는 여포, 조조와 유비의 공격을 잘 견뎌낼까요? 제39편에서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